세수를 마치고 로션을 바르는 중이었다. 선반에 올려뒀던 핸드폰이 울렸다. 사진 하나 보내줘. 라이언이었다. 난 어이없어 하면서도 크크대며 그에게 답장을 보냈다. 이제 거의 퇴근 아니야? 핸드폰을 놓고 하던 걸 마저 했다. 1, 2분이 지났을까?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야근 좀 할 것 같아. 미처 답장할 새도 없이 다른 문자가 도착했다. 내가 집에 일찍 갈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건 어때? 동기부여를 해달라? 난 잠시 로션을 내려놓고 고민했다. 하필 타이밍도 좋게 이제 막 샤워를 하려던 참이었다. 그래, 뭐 어때? 기다려봐 라고 그에게 답장했다. 그리고 입고 있던 헐렁한 티셔츠를 벗고 혹시 모를 플러스 알파를 위해 안에 입고 있던 빨간색 레이스 브래지어까지 벗었다. 창문을 등지고 여러 각도로 사진을 찍은 다음 가운데 손가락을 찍겠던 사진을 마지막으로 빨리 와 라는 내용과 함께 그에게 보냈다. 새어나오는 웃음과 함께 전라 상태로 샤워실에 들어갔다. 될 만큼 뜨거운 물이 찌들어버린 하루의 때를 벗겨내자 몸이 슬슬 풀리는 게 느껴졌다. 샤워실 바깥 선반에서 다시 핸드폰이 울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잠시 샤워실에 앉아서 물줄기를 즐기며 따뜻한 물이 몸을 따라 흐르는 기분을 만끽했다. 다시 한번 핸드폰이 울렸지만 그마저도 무시하기로 했다. 몇 분 뒤 샤워실에서 나와 타올로 몸을 감쌌다. 수건 하나를 더 꺼내서 머리를 감은 뒤 핸드폰을 들었다. 부재중 전화 3통. 모두 라이언이었다. 이것저것 확인해보니 라이언이 보낸 문자도 눈에 들어왔다. 침대 밑에 총 있으니까 챙겨서 당장 숨어. 경찰에 바로 신고할게. 문자를 읽는 동안 두려움이 엄습했다. 대체 무슨 일인데 이렇게 난리야? 당장 전화 받아. 나 지금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버텨. 문자 하나가 더 왔다. 완전 패닉에 빠진 나는 그에게 답장했다. 무슨 일인데?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 그에게 보냈던 사진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분명 이 사진을 보낸 뒤 이 사달이 난 것 같았으니까. 사진을 훑었지만 어둠 외에는 보이지 않았다. 난 크게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사진들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강철이 내 심장을 후려친 것처럼 가라앉는 기분이 들었다. 사진에 찍힌 화장실 창문 바깥 너머로 어둠과 거의 하나가 된 듯한 남자의 얼굴이 보였던 것이다. 그것도 아주 굶주린 채 가학적인 미소를 띈 상태로. 손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려서 그만 핸드폰을 놓치고 말았다. 핸드폰이 다시 울리며 화면에 라이언의 이름이 떴다. 그리고 핸드폰을 주우려는 순간 내 뒤에서 화장실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정신을 차리자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리고 머리는 두통으로 지끈거렸다. 손을 들어 눈을 비벼보려 했지만 무슨 일인지 손이 올라가지 않았다. 가위라도 눌렸나? 주먹을 쥐고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팔은 올라가지 않았다. 뭔가 억누르고 있다는 느낌에 눈을 크게 뜨고 팔뚝을 보니 팔뚝엔 의자 팔걸이에 붙어있는 이상한 기계틀에 채워져 있었다. 허리와 허벅지, 발목 역시 이상한 기계 의자에 묶여 있었다. 난 억지로 풀어나려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강철로 만들었는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위험을 느낀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주변엔 커다란 상자 하나와 거대한 천막이 전부였다. 게다가 빛이라고는 내 머리 위로 대롱대롱 매달린 수명이 거의 다 된 전구 하나뿐이라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거기 누구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난 죽기 살기로 소리쳤다. 내 목소리를 들었는지 거대한 천막에서 누군가의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천막이 내려가더니 아주 환한 빛이 켜졌다. 나를 순간적으로 비치는 밝은 빛 때문에 눈을 감아버렸다. 그리고 조심스레 눈을 뜨자 내 눈 앞으로 이상한 기계에 묶여있는 사람이 보였다. 그 기계의 양 옆에는 커다란 톱니가 달려있었고 톱니 사이에 사람이 눕혀져 있었다. 그 사람의 입은 테이프로 막혀 있었고 나를 향해 뭐라고 말하려는 듯 이상한 소리를 냈다. 이봐요.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난 묶여있는 사람에게 말했다. 드디어 일어나셨군요. 나의 실험체. 순간 위쪽에서 괴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위를 바라보자 천장에 스피커가 달려있었다. 당신 앉으십니까 이거? 예? 난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며 소리쳤다. 지금 풀어줄 순 없습니다. 아직 실험이 진행 중이거든요. 제 목숨을 건 중요한 실험이요. 뭐라고? 실험? 그래요. 실험 주제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인간의 오류? 그 정도가 되겠군요. 꽤 괜찮지 않나요? 윤희로 씨, 당신이 최선의 선택을 한다면 풀어주겠어요. 갑자기 들린 내 이름에 당황스러웠다. 뭐야? 당신 정체가 뭐야?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이름 정도야 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아낼 수 있어요. 그나저나 빨리 실험을 해야겠네요. 인호 씨, 전 당신에게 10분이라는 길고도 짧은 시간을 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사이에 선택을 해야 하죠. 무슨 소리야? 눈앞에 살인기계에 묶여있는 사람이 보이죠? 물론 당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죠. 지금부터 정확히 10분 뒤 기계에 달린 톱니가 묶여있는 사람의 몸을 토막낼 겁니다. 하지만 연호 씨가 10분 안으로 기계를 멈추라고 한다면 기계는 멈출 겁니다. 순간 기계에 달린 톱니가 시끄러운 기계음을 내며 거칠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기계 사이에 묶여있는 사람은 울면서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댔다. 너무나 놀라게 된 나는 이게 무슨 짓이냐고 버럭 그에게 소리쳤다. 잠깐만요. 아직 설명이 안 끝났어요.
어차피 저 기계는 10분 뒤에야 사람의 몸에 닿을 겁니다. 아직까진 괜찮아요. 그 살인기계 옆을 보시면 커다란 상자 하나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커다란 쇳덩어리가 있죠. 보이시죠? 나는 녀석의 말을 듣고 옆을 바라보았다. 녀석의 말대로 커다란 상자 위에는 무식하게 커다란 쇳덩어리가 매달려 있었다. 당신이 묶여있는 사람을 살린다면 그 쇳덩어리가 상자 위로 떨어질 겁니다. 상자 안에도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죠. 이미 죽어있는 사람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당신과 관계없는 사람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당신과 관계있는 사람이 들어있을지도 불확실하죠? 선택은 당신 합니다. 앞으로 10분. 나는 녀석의 말을 듣고 순간 고민했다. 그리고 묶여있는 사람을 바라보았다. 묶여있는 저 사람은 살려달라는 애절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하지만 무턱대고 선택할 수 없었다. 상자 안에도 사람은 있으니까. 그게 정확히 죽은 사람인지 산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고민되나요? 어째서 고민을 하죠? 눈앞의 사람을 하나 살릴 수가 있잖아요. 녀석이 스피커를 통해 쏘아댔다. 다시 한번 묶여있는 사람을 봤다. 자신에게 점점 가까워지는 톱날에 겁을 잔뜩 먹은 얼굴이었다. 그 사람은 나를 보며 너무나 불쌍하게 울고 있었다. 저 사람을 살려주고 싶었다. 그나저나 아름다운 부인과 귀여운 아들을 주시던데요. 인호씨? 녀석의 말에 내 얼굴이 굳어졌다. 내 가족에게도 손댄 거야? 아니요. 전 그냥 부인과 아드님을 만나본 제 느낌을 말한 것 뿐이에요. 환희라는 꽃이 맞죠? 아드님은 올해 초등학교 입학했고, 맞죠? 내 가족들 털끝 하나 건드리면 당신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아! 어우, 무서워라. 화내지 마요. 잘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요. 녀석이 재수없게 웃어댔다. 녀석의 말 때문에 나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아까 녀석이 말했었다. 상자 안에는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고. 그게 나의 가족일 수도 친구가 될 수도 있었다. 나는 고민을 하며 다시 한번 묶여있는 사람을 봤다. 여전히 그는 심하게 몸을 떨며 나를 보며 울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이 상자에 있다고 생각하니 다리가 저려왔다. 5분 지났네요. 서두르세요, 은우씨. 아니, 윤진서 아버님. 아니면 최혜진의 남편인가요? 녀석이 내 가족들을 들먹거리며 조잘댔다. 이 새끼야! 나도 모르게 욕이 나왔다. 결정하셨나요? 나는 침착하게 생각했다.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묶여있는 사람을 살릴 경우 최악의 경우는 많았다. 상자 속에 만약 나의 부인이나 아들이나 나의 친구들이 있다면 나는 미쳐버릴 것이다. 반면 묶여있는 사람을 살리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우는 딱 하나였다. 상자에는 원래 죽어있던 시체만 있을 경우. 그 탓에
난 아무것도 살릴 수가 없었다. 하지만 둘 중 어느 선택을 하던 나는 나를 기준으로 결정을 했다. 나를 위해 최대한 좋은 결과에 있을 수 있도록.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톱니에 갈려 죽으면 내 부인이나 아들, 나와 관련된 사람이 죽을 일은 없었다. 아직 멀었나요? 이제 2분밖에 안 남았어요. 녀석이 나지막하게 말했다. 묶여있는 사람은 죽음이 가까워진다는 걸 느꼈는지 더욱 심하게 고개를 저으며 내게 소리쳤다. 결정했어. 당신 거짓말은 안 하겠지? 전 실험 중입니다. 거짓말이란 있을 수 없죠. 자, 선택하세요.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실험이란 게 마음에 걸렸지만 나는 결정했다. 난 애써 묶여있는 사람의 시선을 피하며 녀석에게 말했다. 상자에 있는 사람을 살리겠다. 네, 알겠습니다. 순간 톱니의 속도가 빨라지더니 묶여있는 사람의 몸을 잘라냈다. 사방으로 핏방울이 튀어서 차마 쳐다볼 수 없었다. 순간 커다란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아들? 하지만 내 바람과는 다르게 상자 안에는 팔뚝으로 얼굴을 반쯤 가린 사람 하나가 있었다. 어쨌든 사람을 하나 살린 것이었다. 내가 살린 그 사람의 손에는 이상한 장비와 마이크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천장에서 들리던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이거 예상치도 못했는데. 어쨌든 살려줘서 고마워요. 처음 녀석이 내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지금은 풀어줄 순 없다. 아직 실험이 진행 중이다. 자기 목숨을 건 중요한 실험이다. 그리고 내 아내와 내 아들을 만났다는 말, 한이라는 꽃집과 내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 등 그는 실험 중이라고 내게 말했었다. 거짓말은 있을 수 없다고 내게 말했었다. 그리고 나에게 선택권을 던져주었다. 누구를 살리겠냐고.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눈앞이 깜깜했다. 살려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막혀 있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순간 눈앞이 환해지고 내 앞에 누군가 의자에 묶인 채 앉아있는 게 보였다. 그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살면서 귀신을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있고 수없이 본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난 있잖아. 몇 번씩은 본 것 같아. 귀신 말이야. 좋은 건가? 이건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이야. 중학교 1학년 때 정말 아무 생각 없었을 때 나는 친구들과 캠핑하는 것을 좋아했어. 항상 주말만 되면 짐 싸들고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멀리는 못 가고 내가 사는 곳 가까이 시골이 있는데 그 시골에 우리 할머니 집이 있고 또 할머니 밭도 있어서 거기서 텐트 치고 자고 그랬었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그날은 친구 2명이랑 나 이렇게 셋이서 우리 할머니 밭이 아닌 다른 곳에 텐트를 쳤다. 거기 구조가 뒤에는 야산이 있고 앞으로는 조그맣게 물이 흐르는 곳이 있는 그런 곳이었어. 그리고 물 흐르는 꼬랑 같은 곳에 작은 징검다리 같은 게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걸어오지 않으면 못 넘어오는 그런 작은 성 같은 느낌의 공터였지. 그곳을 찾고 우린 거기에 자리를 잡았어. 내 친구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아주 좋은 질이라고 만족했어. 그리고 그곳에서 한참을 놀다가 밤이 되고 저녁 만들어 먹은 거 치우고 딱 자려고 누웠어. 그때가 정말 한여름이라 그런지 너무 더웠던 기억이 확실해. 텐트가 안 좋은 거였었나? 무튼 방충망 같은 것만 잠그고 다 열고 잤는데도 진짜 더웠어. 그래서 우린 팬티만 입고 잤지. 그리고 딱 잠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온몸이 너무 추운 거야.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차가웠어. 그 한기에 잠이 깼고 눈만 감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눈앞에 무슨 영상이 보이는 거야. 우리가 텐트 친 곳에 다음 꼬랑이 있고 그 너머는 또 밭이 쫙 펼쳐져 있었는데 이제 막 새싹이 돋기 시작한 것들이 심어져 있었지. 그리고 난 그때 깨달았어. 지금 내 머릿속에 보이는 영상은 바로 우리가 있는 곳이었어. 텐트를 펼친 성 같은 곳에서 꼬랑 건너 밭을 보는 시각이었지. 그런데 밭 한가운데에 어떤 흰 소복을 입은 여자가 한 손에 낫을 들고 미친 듯이 웃으면서 우리 쪽으로 오고 있었어. 눈은 광기에 휩싸였고 입은 찢어지게 올라가 있고 그 입에서 침이 아주 흐르며 달려오고 있었어. 아, 미안. 침이 아니라 시뻘건 피였던 것 같아. 그리고 그때 나도 모르게 윽! 이러면서 신음소리를 냈는데 그때 옆에서 친구가 이러는 거야. 야, 너도 보이냐? 그리고 맨 끝에 누워있는 친구 한 명도 그러는 거야. 와, 씨발. 나만 그러는 게 아니었구나. 니들 다 자는 줄 알았는데. 와, 씨발. 존나 무섭다. 우린 누워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계속 상의를 했어. 우리가 조금이라도 움직임을 보이면 그 여자가 우릴 죽일 것 같았거든. 혹시 자는 척을 하면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 그리고 그때도 눈은 안 떠지더라고. 뜨고 싶지 않아서인지 안 떠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상태로 우린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 그러면서 우리들 눈에는 그 여자가 계속해서 우리 쪽으로 달려오는 게 보이고 있었어. 야, 이러다 저 여자 여기 텐트 앞까지 올 것 같아. 우리 어떡하냐 진짜? 우린 남자 3명에서 여자 1명을 못 이기겠냐. 다치면 다쳤지 죽지는 않는다고 애써 맘에도 없는 소리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있었어. 그리고 우린 말했지.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일어나서 텐트 문 열고 뛰쳐나가 돌을 주운 다음 바로 그 여자한테 던지자고. 그때 그 여자는 우리 눈으로 보기에 건너편 밭에서 섬으로 넘어가는 시작점 꼬랑에 있는
징검다리 앞까지 바로 와 있었어. 그리고 그때였어. 하나, 둘, 셋. 우리 미친 듯이 뛰쳐나가서 아무 돌이나 주운 다음에 건너편 징검다리 시작하는 부분에다가 막 던졌지. 우리는 그게 계속 보여왔으니까. 그 여자가 거기 있다는 게 보였으니까. 우린 막 소리 지르면서 미친 듯이 돌 던지고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눈앞에는 멀리 있는 마을에 보이는 가로등, 그리고 꼬락말 흐르는 소리, 풀벌레 소리, 이런 것들 뿐이었어. 우린 서로 멀뚱멀뚱 쳐다봤지. 그리고는 바로 짐 챙겨서 할머니 집으로 가기보단 각자 집으로 가는 게 더 안전하겠다 싶어서 각자 집으로 귀가했어. 그때만 생각하면 막 소름 돋아가지고 미쳐버릴 것 같아. 너는 이야기만 들어서 별로 모르겠지. 난 아직도 그 미친 여자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해. 이건 후일담이야. 그 일이 있고 몇 달 뒤에 추석이라 할머니 집으로 갔어. 그때 뭐 먹으면서 TV 보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그러시더라. 그때 너희 1박 2일 놀러 온다고 왔다가 할머니 집도 안 들리고 왜 바로 갔냐고. 그래서 그때 있었던 일을 농담하듯 할머니에게 얘기해드렸어. 근데 할머니가 막 정색하시면서 화를 막 내시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 야산 중턱에 아주 낡은 허름한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모녀가 살고 있었대. 그 집에 사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정신 나간 딸, 이렇게 2명이서 살고 있었대. 그리고 내가 텐트 친 성 같은 곳이 그 어머니의 밭이었어.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지. 그 집에 사는 어머니도 아버지와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대. 정신 나간 딸은 어머니가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몇 주째 시체를 그대로 방치했고 항상 밥을 2인분으로 푸고 그랬었나 봐. 또 어머니가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엄마 찾으려고 밤거리를 미친 듯이 뛰어다녔다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평소에 이런 말을 자주 했었대. 딸아, 저 밭이 없으면 우린 죽을 거야. 저 밭을 잘 지켜야 돼. 우리 가족의 목숨이 달린 거야. 라고 하셨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정신 나간 딸도 혼자 밤거리를 뛰어다니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시더라. 그때 할머니가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지금쯤 다 잊었을 일들인데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네. 그리고 이건 뭐 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그날 우리 눈에 보인 그 여자 있잖아. 밭을 잘 지켜야 된다는 그 어머니의 말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텐트 쳐서 그래서 화나서 우리 쫓아내려고 온 것 같아. 그러니까 텐트 칠 때 있잖아. 사람 많은 거 싫다고 아무 곳이나 텐트 치고 그러지 마. 그곳에 귀신이 있을지도 몰라. 혜지야. 틀림없는 우리 언니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알 수 없는 불쾌한 느낌에 섣불리 다가갈 수 없었다. 다급하게 걸어잠근 남의 집 대문에 기대어 가파른 숨을 숨죽여 쉬고 있었다.
또다시 가느다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혜지야. 애절하다 못해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는 대문을 열어달라고 나를 보챘다. 부들부들 경련을 일으키는 손은 대문 손잡이를 향해 뻗어갔지만 이를 악물고 겨우 참아냈다. 놀란 가슴을 꽉 쥐어잡고 숨죽여 울었다. 더 이상 조그마한 내 상처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던 우리 언니가 아니었다. 부모님께 용돈 문제로 투정 부렸던 날, 부모님께 쫓겨난 내 손에 슬며시 10,000원짜리 한 장 쥐어준 우리 언니가 아니었다. 그저 시퍼런 칼을 손에 쥐고 날 죽일 듯이 노려보는 대문 밖에 언니가 있을 뿐. 기분 나쁜 마찰음이 내 고막을 자극하고 있다. 난 그 소리의 정체를 금방 알 수 있었다. 사냥감을 눈앞에 둔 맹수가 칼로 대문을 긁는 소리를. 대문 바로 뒤에서 몸을 움츠리고 있었던 나는 순간 뒷걸음질 쳤다. 순간 거친 바닥을 손으로 짚은 결과 살이 까지고 피가 고이고 있었다. 고통을 느끼는 쪽보다 활활 타오르는 머릿속에 신경이 곤두섰다. 나는 아직까지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고 언니가 제발 예전처럼 돌아오길 빌고 있었다. 혜지야. 이젠 소름 끼치다 못해 개기스럽게 변질되는 목소리가 두리번 나를 찾아 헤맸다. 정신력의 한계로 인해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이었다. 하기야, 날 그렇게나 아끼던 언니가 칼을 드는 것도 모자라 나를 죽이려고까지 하는데, 힘이 풀린 듯한 다리가 주저앉아버리자 덩달아 상체도 주저앉았다. 온전히 두 발로 서 있는 것이 이상했을 것이다. 난 귀를 막고 웅크린 자세로 저 건너편에 있는 원망스러운 상대에게 대뜸 소리 질렀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데? 가자고 했잖아. 뭐? 나랑 놀이공원 같이 가자고 했잖아. 1년도 넘은 약속을 기억해내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용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다짐했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일까? 괜히 미안해지는 마음을 이기지 못해 손가락 내걸었던 약속을 이제 와서 얘기하는 이유는 묻지 않았다. 설마해서 확신으로 점점 변해가는 내 마음 때문이었다. 언니, 정말 언니 맞아? 그래. 조심스럽게 문을 향해 다가갔다. 대문을 긁는 소리 따위는 멈춘 지 오래였다. 왠지 모르게 무거운 발걸음을 한 발자국씩 옮길 때마다 심장에서 지진이 발생한 듯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 문 너머에는 분명 나를 끔찍이 아끼는 언니가 두 팔을 벌린 채로 서 있을 거야. 설마 동생을 진짜 죽이려고 하겠어? 불과 1cm의 거리를 남겨두고 문을 열려고 하는 찰나에 무언가 강하게 휘어잡는 느낌이 들었다. 안 돼! 굵직한 남성의 팔이 내 손목을 꽉 쥐었다. 그리고 그 상태로 꿈쩍도 하지 않았다. 몸을 기울여서 안간힘을 쥐어봤지만 헛수고였다. 뒤늦게 고개를 돌려보니 처음 보는 남자가 한쪽 팔을 쭉 뻗고 있었다. 그리고선 입술에 손을 갖다 대며 목소리를 낮추라는 제스처를 보냈다. 절대로 문을 열지 마세요. 이거 나요. 미안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언니란 말이에요. 네? 우리 언니라고요. 저 살인마가 아가씨 언니예요?
내가 당신에 대해 물어봐도 시원찮을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남자는 눈을 커다랗게 뜬 채 내게 말했다. 살인마요?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인다네요. 그럴 리가. 일단 저기로 빠져나가죠. 남자가 가리킨 곳에 주택 뒤쪽으로 나가는 샛길이 있었다. 남자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조용히 방향을 틀었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 살금 살금. 물론 궁극적의 대상은 문 건너편에 살인마였다. 가로등 불빛 하나 없는 샛길에서 번뜩이는 눈빛 두 쌍이 샛길을 조심스럽게 가로질렀다. 최대한 조용하게 살금 살금. 혹시 모르니까 제가 먼저 문을 닫을게요. 난 대답 대신 그의 눈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신호를 시작으로 남자가 문을 천천히 열었다. 그러자 끼익 하고 열린 대문은 눈치 없게 적막한 분위기를 깨버렸다. 예상치 못한 실수에 놀란 남자는 열려있는 틈을 이리저리 살폈다. 다행히 아무도 없는 모양인지 다시 열기 시작했다. 아무도 없어요. 안전해요. 활짝 열린 뒷문을 등지고 내게 미소로 보이는 남자의 등 뒤로 희끗무례한 것이 비친 것은 착각이 아니었다. 잠깐의 실수로 울린 소음 때문인지 애초에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남자가 내 손목을 다시 쥐어잡고 내게 명령을 했으며 난 그 명령을 따라야 했다. 아가씨, 힘껏 달려요. 남자는 나를 지나쳐서 샛길로 달리기 시작했고 그 속도에 맞추려고 나 또한 힘껏 달렸다. 그리고 이제 언니인지 살인마인지 헷갈리는 존재는 칼을 벽에 긁으며 미친 듯이 뒤쫓아오기 시작했다. 가히 인간이 아닌 속도로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다. 이젠 손만 뻗으면 잡힐 거리. 아니, 벌써 잡혔다. 푹. 남자의 말이 맞았다. 등 뒤로 꽂힌 칼을 타고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몸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은 남아있지 않았다. 무릎이 땅바닥에 내던져지고 곧이어 앞으로 고꾸라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안 돼! 남자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죄송해요. 당신을 기다려 줘버렸어요. 내 몸을 감싸는 포근함으로 인해 점점 눈이 감겨왔다. 그리고 미친 듯이 졸음이 몰려왔다. 내 몸을 빠져나간 피가 큰 웅덩이를 이루더니 커다란 이불로 바뀌어서 나를 덮어갔다. 그 정도로 너무 따뜻했다. 정말 죽음과는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었다. 마침 내 목적을 이룬 살인마는 땅 위에 엎드려 있는 목표물을 물끄러미 내려다봤다. 승자가 도취되어 버리는 우월감이 아닌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얼굴을 하고서 말이다. 그리고는 이내 중얼거렸다. 반가워, 동생. 본능적으로 내뱉은 신음소리와 함께 눈을 떴다. 순간 땅바닥과는 비교 안 되는 푹신함에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기운이 없었던 탓인지 뜻대로 되지 않았다.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다 정면에 걸려있는 달력에서 시선이 멈췄다. 오토바이에 치인 날이 벌써 작년 일이 되었다니. 꽤 오랫동안 혼수 상태였던 모양이다. 하기야 지금 내 몰골은 식물인간이나 다름없었다. 링거를 맡고 있는 가느다란 팔뚝 쪽에서 낯선 인기척을 느꼈다. 과일 바구니에서 과일을 뒤적거리는 저 여자가 범인이었다. 어머? 혜지야? 근데 이 목소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아, 살인마. 그리고 그때 엄마! 혜지 깨어났어. 응? 혜지가? 내 옆에 누워있던 엄마가 정말 오랜만에 보는 듯한 엄마가 나를 와락 껴안았다. 아이고 혜지야. 엄마 아파. 엄마는 멈추지 않는 눈물을 연신 닦아내며 나를 이리저리 살폈다. 언제나 눈을 감고 누워있던 딸이 눈을 뜨는 것도 모자라 말까지 함으로써 적잖이 흥분하셨나 보다. 이로써 변함없는 사실은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실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 한 손에는 사과를 들고 있고 한 손으로는 과도를 집어든 언니.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모습이 오버랩되었다. 엄마, 언니가 나 죽였어.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가 칼 들고 나 찔렀어. 엄마는 내가 큰 실수를 한 것처럼 도로 따지듯이 말했다. 엄마 대신해서 너 수발 다 들어주고 또 간호해준 사람이 누군데? 언니가? 그래, 언니가 얼마나 너 깨우려고 매일매일 이름 불러주고 너한테 말도 걸어주고 했는데. 그때 언니가 했던 말들, 혼수 상태인 나를 깨우기 위해 했던 말이었다. 언니, 미안해. 괜찮아. 그 대신 약속 꼭 지켜야 돼. 무슨 약속? 놀이공원 가기로 했잖아. 그래. 무의식 속의 나를 현실로 되돌리려 언니가 나를 죽여야 했었어. 만약 언니를 피해 계속 도망쳤다면 혼수 상태에서 영영 못 깨어났을지도 몰라. 그럼 그때 그 남자는 왜 나를 구하려고 했을까? 난 대칭이 좋아. 정확히 왠지는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었어. 대체로 아이들은 지저분하고 자신의 것들에 대해서 잘 잊어버리잖아. 하지만 난 아냐. 난 모든 것에 제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내 방 모든 것들은 꼭 있어야 할 곳에 있었어. 그리고 내 부모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 내 조부모도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 내 가족 중 단 한 명도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 난 이걸 그것이라고 칭하기로 했어. 왜냐고? 이건 확실히 내 안에 있는 거였거든. 내 안에 살고 있는, 이곳에 있어서 안 되는
미랑자. 이건 마치 내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거야. 내 욕구라고. 완벽해지고 싶은 내 갈망. 그것은 바로 양쪽이 서로 완벽해지는 것. 이러한 탓에 난 직업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 여자들도 다 떠나갔지. 왜냐하면 걔네들은 그걸 다룰 수 없었거든. 솔직히 말해서 난 걔네들이 떠나는 걸 눈꼽만큼도 신경 쓰지 않았어. 걔네들은 엉망진창에 모든 걸 어렵게 만들었어. 걔네들은 자기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내 침대 자리를 굴러 넘어왔지. 걔네들은 싱크대 한 켠에만 그릇들을 남겨놓고는 나머지 싱크대는 채우지도 않았어. 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걔네들이 떠날 때마다 난 걔네들의 흔적 모든 것들을 고쳐야만 했지. 그리고 그녀들이 떠났을 때 드디어 난 안도감을 찾을 수 있었지. 물론 그 기분은 절대 오래가지 못하지만 말이야. 결국에는 그건 다시 돌아오고 또 다른 것들을 고쳐야 될 무언가를 찾아냈지. 그런 걔네들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면서 굳이 왜 그런 연인관계를 이어가려 하는지 내게 물어볼 거야. 왜냐하면 침대 한가운데서 움직이지 않은 채로 자는 건 나한테 있어 꽤 힘든 일이거든. 그래도 연인관계 문제 빼고는 내 삶은 꽤 순서에 맞게 돼 있어. 내가 왜 꾀라는 표현을 썼냐면 아직 해결이 안 된 문제, 그 문제 한 가지가 남아있거든. 네가 보면 알다시피 난 홍채 이색증, 다른 말로 색이 다른 두 홍채를 가지고 있어. 내 오른쪽 눈은 청색이고 내 왼쪽 눈은 초록색이야. 내 부모도 친척도 사촌도 다 청색 눈을 가지고 있지. 내 왼쪽 초록색 눈은 어긋난 거야. 이건 날 불균형하게 만들어. 매번 거울 속의 나를 들여다볼 때마다 날 똑바로 바라보고 있단 말이야. 이게 지금 내가 신경 쓰고 있는 전부야. 내 작은 초록 실수 하나 빼고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 처음에 내가 수저로 내 눈을 파낼 땐 그다지 아프진 않았어. 심지어 이게 뽁 하고 튀어나와서 내 뺨에 덜렁덜렁 매달려 있을 때도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니까. 고통을 잊어버릴 정도인 충격이었나? 아니면 이게 그것이었나? 난 내 시신경을 싹둑 자르고 내 얼굴에 흐르고 있는 따뜻한 액체를 닦아냈어. 그러자 시각이 반으로 줄어든 거는 꽤나 이상한 감각이었지. 그 남은 덜렁거리는 살조가리들은 비어있는 한쪽 구멍에다가 도로 집어넣었어. 그 다음엔 붕대로 상처를 감싸기만 하고 바로 잠에 들었지. 그리고 뒷날이었어. 오늘 난 굉장히 행복하게 일어났어. 지난 수년간 잔 것보다 훨씬 개운하게 잘 잤거든. 난 고쳐진 거야. 난 침대에서 일어나 휘청거리며 화장실로 갔어. 내 몸은 아팠고 머리는 부글부글 끓었지. 그러고 화장실 불을 켰더니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눈부셨어. 난 피에 쩔어서 마치 테이프처럼 내 얼굴에 착 달라붙어 있는 붕대를 천천히 풀어냈어. 그리고 내가 거울을 바라본 순간
속이 뒤틀리는 걸 느꼈어. 나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난 믿을 수가 없었어. 내 얼굴 왼쪽에는 구멍이 있는데 오른쪽에는 없어. 또 불균형이라고. 두 번째 눈을 파내는 건 저번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어. 내가 수저를 눈 밑으로 집어넣었을 땐 손이 막 덜덜 떨려가지고 몇 번이나 빗나갔다니까. 제대로 파낼 장소를 찾기까지 홍채에 3번 정도 상처를 냈었어. 그리고 나머지 눈알을 꺼내고 난 다음에 난 마무리를 지으려고 가위에 손을 뻗었어. 어젯밤에 묻은 피가 날에 묻어 다 굳어서 그런지 그렇게 잘은 잘리지 않더라. 너도 알 거야. 왜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미술 프로젝트로 판지 자르게 하잖아. 그럴 때 왜 종이 한꺼번에 자르라고 하는데 가위가 못 견뎌서 잘 들지 않았던 적 없어? 그 날들이 막 서로 접혀가지고 종이는 그 사이에 낀 상태 말이야. 그게 내 눈 가지고 할 때 일어난 일이라니까. 그 시신경이 그 가위 날 사이에 끼어버린 거야. 내가 필사적으로 그 시신경을 빼려고 하다가 그만 피에 미끄러져서 바닥에 넘어지려고 했어. 그때 나의 반사신경이 바로 반응했고 내가 넘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내 눈을 놓아버렸어. 내 덜렁거리는 눈알에 낀 가위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었지. 난 부엌에 가서 칼을 가져올 만큼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난 잡아당겼어. 내 머리 앞으로 곧바로 쭉 잡아당겼어. 내 머리 안쪽에서부터 살이 찢겨나가는 걸 느꼈지. 그것이 찢겨지고 온 사방에 온갖 액체가 흩뿌러지는 걸 느꼈어. 난 내가 울고 있는 걸 알고 있었지만 사실 피에서나 안구 유체에서나 눈물이라고 부를 만한 건 없었어. 피투성이의 흔적들이 타일 바닥에서 찰박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 수 있었어. 난 그것이 끝났다는 걸 알 수 있었어. 난 드디어 사람들의 끔찍하고 엉망진창한 균형 잡히지 않은 삶은 더 이상 보지 않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야. 그 안심이 나를 씻겨내렸고 이번이 마지막이었단 걸 깨달았어. 난 이런 기분을 한 번도 느껴본 적도 없었고 이 정도의 희망을 가져본 적도 없었어. 차갑고 축축하고 끈적한 내 화장실 타일 위에 누워 난 오랜만에 드디어 웃을 수 있었어. 내게는 섬뜩하고도 아주 소름 끼치는 어릴 적 추억이 하나 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인형이라면 치를 떠는 걸지도 모른다. 아직 초등학교 입학도 하지 않은 내가 어렸을 적 이야기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산타클로스로 변장한 아버지께 받았던 인형 하나. 아기 인형이라고 해야 되나? 처음에 인형을 선물로 받았을 땐 얼마나 행복한지. 인형에게 내 이름과 비슷한 이정이라는 이름도 지어주고 어딜 갈 때도 내 동생이라 소개하며 소꿉놀이 할 때 아기 역할을 똑똑히 맡은 그런 인형이었다. 그렇게 인형과 노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단둘이 놀게 되는 일도 허다했었다.
그러다 내가 인형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된 계기가 찾아왔다. 그날도 어김없이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을 기다리는 중 여느 때와 다름없이 미정이와 매번 질리지도 않는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다. 이 인형은 누우면 눈을 감고 일으켜 세우면 눈을 뜨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날은 참 이상하게도 눈을 계속 뜨고 있는 게 아닌가. 처음에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인형에게 잠을 재우려고 이불을 덮어주었는데 눈을 뜨고 있어 깨달을 수 있었다. 무엇이 문제가 있나 생각되어 인형의 눈을 억지로 감기도 보고 눈을 못 뜨게 손으로 가리기도 했지만 인형의 눈은 감기지 않았다. 순간 나도 모르게 인형에게 두려움을 느꼈고 나는 인형을 엎드려 눕혀둔 채로 방을 나왔다. 혹시 몰라 방문을 꼭 닫고 말이다. 얼마 뒤 부모님이 오셨고 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부터 터뜨렸다. 그러자 부모님은 무슨 일인지 재차 물었고 난 인형이 계속 눈을 떠 무서워라며 하염없이 울었었다. 어린애가 맞긴 한 건지 한참을 그렇게 아빠 품에서 울다 엄마가 차려준 저녁밥을 보자마자 눈물을 그치고 밥을 먹었다. 밥을 먹고 양치를 하고 부모님 방에서 TV를 보다 그렇게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내가 눈을 떴을 땐 내 베개 옆으로 눈을 뜬 채 누워있는 인형을 보고 난 그만 이불에 실내를 하고 말았다. 난 크게 고함을 지르며 엄마를 불렀고 깜짝 놀라 한 걸음에 달려온 엄마는 나를 들쳐 안아 등을 토닥여 주었다. 엄마 품에서 마음이 진정이 된 나는 엄마 품에서 내려와 그 인형을 마치 걸레 잡는 것 마냥 손가락으로 인형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계단 쪽으로 인형을 사정없이 내던졌다. 그런 내 모습에 엄마는 당황했다. 그렇게 며칠 만에 인형의 존재 여부를 머릿속에서 말끔히 잊어버린 듯했다. 일요일 아침에 하는 디즈니랜드를 보고 있을 때 아빠가 나를 불렀다. 이가에 미소를 지으시고 선물이 있다며 날 부르는 아빠에게 돌아봤을 땐 아빠는 내가 버린 미정이라는 그 인형을 들고 있었다. 인형을 깨끗하게 씻겨놓은 듯했고 새 옷도 입혀져 있었지만 난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 인형이 똑바로 눈을 뜬 채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느꼈으니까 다시금 나는 인형에 대한 공포가 밀려왔고 이전처럼 울거나 엄마에게 달려가지 않고 아빠의 손에서 인형을 빼듯이 낚아채곤 인형의 목을 분리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나 싶지만 그때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아빠는 나를 혼냈지만 나는 인형을 죽였다는 생각에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겼었다.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밤이었다. 잠자리에 든 나는 내 방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을 쳐다보며 잠이 들었다. 꿈속에 나는 잠들기 전과 마찬가지로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을 보고 있었다. 창문은 왼쪽에 있었는데 이상하게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다. 꿈이 맞았지만 분명 오른쪽에서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무서움의 고함을 질렀지만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런 목소리가 흘러나오지 않았다. 눈을 꼭 감고 있다 눈을 번쩍 떴다.
꿈에서 깨려고자 하는 내 행동이었다. 다행히 고개는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는 있었지만 여전히 몸은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오른쪽을 쳐다봤을 땐 나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목을 분리해서 버린 그 아기 인형이 손에 실과 바늘을 들고 자신의 목을 꿰매고 있었다. 놀란 마음에 눈을 다시 감으려고 했지만 눈 감는 법을 잊어버린 듯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인형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자신의 목을 꿰매다 내 시선을 느꼈는지 몸을 서서히 내 쪽으로 돌렸다. 그리곤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내게 엉금엉금 기어왔다. 인형이 다가올수록 두려움이 커져만 갔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인형은 내게 다가와 내 얼굴을 짚으며 일어났다. 그리곤 다시 한번 고개를 갸웃거리며 나를 내려다보았다. 여전히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빗방울 소리 사이로 정말 아기들이 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왜 눈을 떼고 있어? 인형의 손에 들린 바늘이 내 눈앞까지 다가왔을 때 나는 교염을 치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축축했고 나는 다시 한번 이불에 실내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로 난 지금까지도 인형의 인자만 들어도 온몸이 부들부들 떨린다.